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수행평가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실기로 진행하는 부분은 교복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사인펜이랑 그 다음에 색연필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차시에 나누어서 첫 차시에는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고요. 여러 작가들이 나와서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이너겠죠? 그런 디자이너들이 나와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보고, 그 전에 패션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약간 이상한 의상들을 입고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간단히 개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패션 디자인. 독일어나 프랑스어로는 모드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 대 모드라고 하죠. 여기서 모드란 말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게 뭐 양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패션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죠. 패션 디자인. 옷과 장신구에 관한 디자인 및 응용 분야이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겠죠? 패션은 신체를 바꾸는 특별한 형태이고 패션 디자인의 사회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몰라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험 문제도 아니고 아무 내용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번 패션쇼장에 가거나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패션. 영어 단어 외울 때 항상 하셨죠? In fashion, out of fashion. 유행하는, 유행이 지난. 패션이란 말이 유행이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패션이 유행한다. 요런 말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겠죠. 어떤 기간의 제한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스타일이라든가 그러한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런 개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패션은 유행하는, 유행이 지난이란 의미와 관련된 용어로서 한 시점에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시점이 지나면 인기가 사라져 새로운 스타일이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즉 패션이란 집단 행동의 표출로서 일정 기간에 인기 있고 아주 그 당시를 가장 지배할 수 있는 스타일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패션이란 일정 기간 내에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취사 선택한 취미, 기호, 사고방식, 행동방식이 전염되는 사회적 동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동조현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입으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 입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에 노스페이스, 뭐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거 지금도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많이 신발 같은 걸 많이 아이들이 입잖아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간이 변하면서 일정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변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해요. 개성이 조금 약하다는 뜻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패션이란 특정 시기에 직물, 모피, 가죽, 기타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만들어낸 의복이나 액세서리들을 착용한 상태를 말한대요. 큰 의미 없죠? 보다 광범위한 디자인, 제조, 판매, 촉진 등에 사용된 방식도 포함된대. 다시 말해서 옷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 전 과정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파는 판매 촉진까지도 포함된다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가 이 패션 디자인 분야겠죠. 예컨대 패션을 의복과 관련시켜 볼 때 의복에 있어 패션이란 어떤 사회적 역할에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규정되거나 수용되는 재단, 색상, 실루엣, 재료 등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스타일의 반복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랬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옷을 잘라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색상이 뭐 옷감의 텍스타일의 색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실루엣이라는 건 외곽의 형태, 선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재료야 뭐 옷감을 얘기하겠죠. 자, 특히 패션은 어느 한 개인을 떠나서 하나의 객관적인 집합 현상. 한 사람이 입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입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전 시대에도 또한 앞으로 올 세대도 모두 터무니없고 기괴한 것으로 인식할 내용들을 모두 매력적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앞만 이상하고 되게 독특한 스타일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함께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아주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된다는 얘기죠. 즉 패션이란 대중의 취향이 집합되어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나오죠. 그럼 패션이라는 게 결론은 개인의 개성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겠네요. 그럴까요, 과연? 요 뒷부분에 이제 가면은 실제 최근의 트렌드, 이제 변화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즘은 그 대중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개인적인 부분, 하나의 인간 자체로서의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맞부딪히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다음 내용 잠깐 들어가 보자. 따라서 패션 디자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겠죠?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람과 의상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착용자의 의상이라는 자기만의 의식이나 가치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개성이지겠죠. 착용자와 의상과의 관계를 관찰하는 제3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는데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즉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기 맹점은 자기를 관찰하는 제3자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패션 디자인은 의상, 그 의상의 착용자, 그리고 보는 자와의 3자의 상호 관계에서 고려된대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제3자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 패션 디자인이 보는 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착용자의 의상의 두 가지 관계, 내가 내 옷을 입는다, 이 뜻이죠. 그것만을 고려되었을 때, 처리되었다고 하면 그 의상은 독선으로 개성 과잉의 결과를 초래한대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상이라는 것은 좋든 싫든 타인이 보고 있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나 제3자가 보여주겠다는 과시적인 생각으로가 아니고 저절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스스로 보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비판할 때 참된 패션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말은 길고 어려운데 결론은 타인을 좀 배려하라는 뜻이겠죠. 너무 엉망으로 옷을 입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사회생활이라는 무대에서 사회집단이라는 관객을 상대로 복장생활이라는 극을 연기하는 자기의 의상이 어떻게 사회에 보여지고 있는가를 관객의 표정으로 읽어야 한다. 다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패션 디자인의 본질은 하고 딱 나오죠. 패션 디자인의 본질은 우리가 옷이라는 게, 옷을 내가 취향껏 입고 하는 것들의 그런 본질이라는 게 있대요. 자, 볼까요? 패션 디자인의 본질은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과 관련하여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안정된 느낌을 주고, 자, 첫 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도덕과 관련돼 있죠?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과 관련됐다는 의미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옷이라는 게 그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래야 한다는 그런 거와 관련돼서 보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첫 번째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래요.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실용적인 내용이네요. 실용적. 당연히 실용적이죠. 실용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당연히 사회 안에 존재의 사회적인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심미적인 내용. 이건 심미적인 내용은 미적인 내용이죠. 이쁘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봤을 때는 심미적이란 내용은 되게 아름답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도덕적인 면. 위에도 나와 있죠. 관습이나 도덕적인 면이 합치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각각의 예가 나오고 있네요. 예컨대 현대사회에서 복장의 본질적 요인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욕구,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활동의 용이하게 하는 실용적, 합리적, 기능적 요인에 해당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입고서 편하게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살고 있는 사회에 동화되고 함께 한다는 뜻이요. 동화되고 보조를 맞춰주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사회적인 요인에 해당한대요. 당연하죠. 사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선한 미감을 느끼고 싶고 우위에 있고 싶은 욕구.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런 욕구가 항상 있긴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 또 새 옷을 입고 싶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심미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대요. 지금 여기 살펴본 요 내용들이요. 패션 디자인의 본질은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과 관련하여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안정된 느낌을 주고 실용적, 사회적, 심미적, 도덕적인 면에 합치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역사와 발전 단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패션 디자인이 역사라든가 발전 단계를 찾기는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 문화라는 게 있고 전통 문화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전통적인 양식의 복식 양식이라고 하죠. 그런 옷들이라든가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각 나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와 발전 단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말 이후에 영국을 기점으로 생긴 산업혁명 물론 그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어요. 19세기가 좀 중후반이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긴 하는데 그 이유를 보통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패션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그 시대는 아직 가정봉제의 시대. 그쵸? 간의 수공업이라는 얘기예요. 집에서 실제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한다는 의미로서의 인식이 낮고 장식, 색, 무늬, 형이라는 해석이 강하게 남아있대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썼던 양식들, 장식들,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자, 가정봉제 시대의 의상 디자인은 장식 디자인의 단계로서 근대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배울 건 근대 디자인이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나오는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있고요. 산업혁명 이후 봉제 기술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오늘날 어페럴이라는 기성복 산업이 정착됨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영역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가 끝입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역사라는 게 없고요. 패션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단위 시간 동안, 단위 기간 동안 계속 변하는 유행이라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하나가 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다른 스타일이 나오고 다른 스타일이 또 지나면 또 다른 스타일이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죠. 요즘은 현대사회로 왔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이 워낙 강해져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다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현대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많이 없어졌죠. 역사라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자, 산업혁명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이끌고 나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독일이죠. 그쵸. 옛날에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그 영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 뭐 프랑스, 이탈리, 뭐 다들 그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로 진출해가지고 신대륙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제국주의 성향이죠. 그걸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독일이란 나라는 그렇지 못했니까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업혁명의 증기 기관.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인간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발달한 나라가 역시 독일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고 또한 나중에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런 뭐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이 다 이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네. 자, 동일한 의상이라도 수공업의 기술을 그대로 대량 생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의상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근대 디자인에 뭐 만들 수밖에 없죠. 새로운 디자인을. 자, 뭐 여기 쭉 나오죠. 오늘날 소비자 각자 개성에 맞는 생활을 추구하고 자신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것을 패션화 현상이라고 해요. 따라서 수공업 기술에 의존하는 패션이 아니라 대량 생산 기술을 전제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패션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디자인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생활 디자이너로서의 변모가 필요하게 된다. 쭉 나오고요. 패션 디자인의 역사, 뭐 복지 민속 양식을 연구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큰 내용은 없고요. 선생님이 그 최근에 그림 전시회를 하나 보러 갔는데 그림 전시장을 딱 갔더니 빨간색 그림으로 쫙 꾸며놓은 그런 전시장이에요. 사실 선생님 친한 동생이 하는 전시장인데 거기를 딱 가고 나서 느낀 게 붉은 방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붉은 방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머물던 장소라든가 공간에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공간들, 그 사람의 생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러한 붉은 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왜 얘기를 하냐면은 옷이라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입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거에 따라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입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민족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상의 종류와 스타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제 이해됐죠? 낯선 사람이라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대요.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정체성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디자이너의 일이란 옷으로 사람들의 정체성 있는 외모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대요. 자, 디자이너는 인기 가수나 공주가 되고 싶은 환상을 충족시켜줄 옷을 디자인한대요. 자, 최근에 트렌드가 잠깐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학자들은 패션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인을 개성 표현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서 찾기도 하고 욕구 충족 상태에서 찾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동조하려는 욕구와 구별하려는 욕구 사이의 양면 가치 속에서 찾기도 한대요. 다시 말해서 요즘 와서는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욕심, 뭔가 새로운 것을 이제 신상, 우리가 말하는 신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과 또한 사회적으로 좀 더 개별화되려는 성향들, 너무 사회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사상으로 자꾸 발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 계속 변해 나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대략 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이제 패션과 관련된 유사한 개념들, 그런 내용들에서 몇 가지 상식적인 거죠. 패드, 빨리 지나가는 유행 같은 걸 패드라고 하죠. 그쵸? 그런 거 패션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양식이라는 건데 양식은 아니고 이제 복식이라 그러죠. 옷 양식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클래식, 고전 양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이셔츠나 뭐 넥타이, 뭐 스커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 패션은 여러분들 드라마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남 아줌마들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 애들 입시하고 서로 왕따 시키고 막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들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쁘게 입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디자인들이에요. 아주 고가의 브랜드 디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매스 패션은 대량생,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 외에 이제 용어들이 쭉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실루엣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고요. 의복의 이제 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모양으로 오려놓고 빛을 그걸 어둡게 칠해놓고 그걸 실루엣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선이나 형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죠. 자, 디테일은 되게 섬세하다는 뜻인데 원래 뜻은 그런데 여기서는 세부 장식을 의미합니다. 장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밍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보면 그 봉제 자국이 있는 옷들 있잖아요. 양복들이나 그런데 카라 같은 데 보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제품이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의복을 장식할 목적으로 적당한 곳에 붙이는 것을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패션 트렌드. 뭐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겠죠? 야, 요즘 트렌드가 뭐냐? 선생님이 바라보는 트렌드는 후드티에 추리닝에 추리닝도 요즘은 헐렁한 추리닝 많이 입더라고요. 헐렁한 회색 추리닝에 스레빠입니다. 맞죠? 자, 그게 바로 트렌드라는 거고요. 오티쿠티스티르?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아주 고급, 그러니까 이상한 전시회라고 보면 돼요. 이상한 그 디자이너들이 이상하게 막 디자인하잖아요. 앙드레김 전시회 보면 어깨 뽕 나오고 막 이상한 막 그 해괴망측한 그런 얼굴 막 색칠하고 나오고 막 그러한 의상 전시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은 달라요. 개념은 창작 의상 발표회라는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프레타포르테는 기성복이란 뜻이죠. 이건 영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혹시 패션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관련 직업군들을 쭉 적어 놓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쵸? 나중에 여러분들이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나중에 입시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게 될 부분이고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저희가 패션쇼를 하는 거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한 번만 지금 잠깐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요. 여러분 혹시 패션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막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가끔 보다 보면 화려한 의상, 강렬한 메이크업, 당당한 걸음걸이 화질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 런웨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잘 나오는 걸 찾아봅시다. 되게 컴퓨터가 버벅대네요. 다른 걸 다 닫고 한번 다시 해볼게. 5초만 기다려. 창 닫기.
특유의 묘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처럼 패션쇼를 스치듯이 본 분들은 아마 비슷한 궁금증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화질이 왜 조금 이렇게 떨어지네요. 패션쇼엔 이상한 옷들이 미안해요. 많을까요? 이제 나온다. 패션쇼의 시작은 인형이었습니다. 과거 의상 제작자들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인형을 보내는 것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1391년 프랑스 샤를 6세의 부인이 영국의 앤왕비에게 최신 프랑스 패션을 실물 사이즈의 인형에 입혀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후 기록에서도 패션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처음에 실물 크기였던 패션 인형은 서로 보내기 편하게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미니어처 크기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의상 제작자들은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이 인형 위에다 최신 의상들을 입혔죠. 이 인형을 퍼펫, 리틀 레이디, 패션 베이비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19세기 파리, 영국 출신 재단사 찰스 워스가 최초로 패션하우스를 열었어요. 워스는 당대 패션에 있어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각각에게 어울리는 직물과 장식으로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맞춤형 옷의 시초인 셈이죠. 이때 워스는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해 자신의 옷을 입혀두고 샵에서 옷을 뽐내게 했는데요. 이 모델들을 샵걸이라 불렀죠. 최초의 샵걸은 마리 베르네라는 여성이었어요. 옆에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우아하죠. 살짝 TMI인데 이분은 나중에 이 재단사 워스의 부인이 돼요. 직장에서 꼽히는 사랑이라니. 샵걸은 이후 패션업계에서 두루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의상을 모델에게 입혀서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이벤트는 점차 발전해가면서 형태가 커지는데요. 이것이 현대 패션쇼의 탄생이었죠. 그런데 요즘 패션쇼 보면 밀라노나 파리 같은 엄청 큰 대도시에서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패션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옷을 판매하기 위해서예요. 패션쇼의 최종 목표는 패션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또 패션쇼를 여는 이유가 이것만은 아니에요. 패션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최신의 패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의상, 실루엣, 직물, 서비스. 패션쇼는 패션을 둘러싼 다양한 소재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공유하면서 패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를 통해 각각의 패션 브랜드가 자신들이 그 분야의 리더임을 주장하고 패션의 권위자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패션쇼를 통해 때론 새로운 상품 라인이나 제품의 다양성을 선보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브랜딩과 새로운 관객 유치를 도모하기도 해요. 패션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돼요. 오뚜꾸띠르, 프레타포르테, 프리폴, 리조트까지. 첫째로 오뚜꾸띠르, 프랑스어로 고급 재봉을 뜻하는 단어로 예술성이 뛰어난 패션들이 주로 나타나죠. 오뚜꾸띠르는 디자이너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쇼로 제품보다는 작품에 가까운 의류를 보여줘요. 다시 말해 패션 전시? 그렇다 보니 패션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땐 생소하고 난해한 옷들도 많은 편이죠. 오뚜꾸띠르는 각 브랜드가 자신의 패션 리더십을 선보이는 장이기도 해요. 오뚜꾸띠르의 의상들은 어떻게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 것인가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죠. 패션 연구자들은 오뚜꾸띠르가 향후 패션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프레타포르테. 프랑스어로 기성품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미국에서는 레디 투 웨어라고도 불러요. 입을 준비가 된. 앞선 오뚜꾸띠르가 브랜드와 패션의 상징적 의미에 집중했다면 프레타포르테는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상업성 있는 패션을 선보이죠. 보통 오뚜꾸띠르 이후 3월과 8월에 각 대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계절의 시작과 함께하는 만큼 당해의 계절 의류 상품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죠. 셋째로 프리폴. 이건 계절과 계절 사이에 이뤄지는 컬렉션을 말해요. 앞선 두 종류는 계절의 시작과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로 계절 구분이 어려워지니까 계절과 계절 사이 입기 좋은 옷들을 내놓는 컬렉션이죠. 이와 비슷하게 리조트는 여름 휴양지에 적합한 패션을 선보이는 여름 특화 패션쇼예요. 이 밖에도 봄과 여름을 겨냥한 SS, 가을과 겨울을 겨냥한 FW 패션위크, 패션 소매업체들이 고객을 위해 정기적으로 여는 리테일 쇼 등이 있어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독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패션은 작품과 제품, 그 어딘가 모호한 경계에 있죠. 결국 우리가 보는 패션쇼의 난해한 옷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시도들인 셈이에요. 더 새롭고 더 적합한 패션을 위한 고민들로 완성되는 패션쇼. 앞으로 또 어떤 패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